태풍. 마침내 태수와 초봉의 결혼식은 별일 없이 끝났다. 대단히 경사스럽고 원만하였다. 다만 성하지 않은 아낙네들 구경꾼이 많이 와서 결혼식장 번화와 폐를 한 가지로 끼친 대신 온다던 태수의 모친이 오지를 않은 사건이 있었을 따름이었다. 정주사내는 어려운 미지의 사부인한테 크게 경의를 준비해서 그녀를 기다렸는데 웬일인지 온다던 결혼 날짜인 그 전날에 까맣게 오지를 않았고 겨우 당일에야 결혼식장으로 전보만 다른 축전 몇 장 틈에 끼어서 닿았다. 갑자기 병이 나서 못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태수는 사실 제가 결혼한다는 것을 애옥의 남의 집 새방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저의 모친한테 알리지도 않았다. 전번은 서울서 그의 친구가 미리 서신으로 부탁을 받고 그대로 쳐준 것이다. 식장에는 승재도 참석했다. 승재는 제 가슴의 아픔을 상관하지 않고 일종의 비장한 마음으로 그 소위 거룩하다 한 초봉을 위하여 그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참석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어그러져 다시 새로운 슬픔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초봉이 지극히 슬프게 보였기 때문이다. 하얀 의복에 하얀 면사포에 하얀 백합꽃에 이러한 하얀 빛만의 맨두라미가 하얀 빛을 지나쳐 창백한 것이며 단을 향하여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 천천히 다만 항거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듯 한 걸음 반 걸음 걸어나가는 그 고요함이라니 마치 소리 없는 엘레지인 듯이 승재는 어찌나 슬프던지 시방 초봉에게 정령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승재 저도 눈이 싸하면서 아프고 차마 그 다음은 고개를 들어 정면으로 보지 못했다. 초봉이 신부라고 하기보다는 상청의 젊은 미망인 듯 초조하고 슬퍼 보여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생각 못했던 정경으로 초봉만 빼놓고 그의 가족 전부가 누구랄 것 없이 만족과 기쁨이 싱글벙글 넘쳐 흐르는 얼굴들이다. 전날 머릿속에 우러러보던 성화와 전혀 반대로 바뀌어 그림의 전면에는 가족들의 살찌고 만족한 여러 얼굴들이 옹기종기 훤하게 드러나고 초봉은 저편 뒤로 보일락말락하게 불쌍하게 서 있었다. 5시 반 첫 사이렌 소리에 맞추듯이 초봉은 친가에 있을 때 버릇대로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깨면 바로 벌떡 일어나 앉는다. 일어나 앉으면서 그녀는 가벼운 경의의 눈으로 방안을 잠깐 둘러본다. 덧문을 닫지 않은 위아래 앞문과 뒷창이 다 같이 희끄물에 밝으려고 하는데 파란 덮개를 들이운 전등은 아직 그대로 켜져 있다. 이 사람의 색시 노릇을 하고 대체 이 사람이 나오고 무엇이길래 나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렇게도 예쁜지 밤이나 낮이나 마구 좋아서 죽고 나는 또 그걸 죄다 받아주고 이게 다 무엇인고 우습기만 하지만 알고도 모를 일이다. 초봉은 이제 자신이 남으로 여겨지는 자의식의 분별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지나간 일이며 지나간 사람은 씻은 듯이 죄다 있고 이제로부터 새로운 생애를 북돋아 새로운 생활을 하자고 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한 결혼이든지 일단 결혼하기로 한 것인즉 앞으로의 생활은 이미 결혼했다는 그 사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근거로 행동을 가져야 할 것이요 동시에 그 행동은 추궁된 동기나 미련은 과거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초봉은 개운한 마음으로 제가 덮었던 이부자리를 걷어치운다.
이렇듯 생각이 많기는 오늘 아침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는 어제 새벽에도 잠이 깨면 오늘처럼 그러했고 그저께 새벽에도 또 결혼하던 이튿날인 그 다음 날부터 줄곧 그래왔었다. 새로운 객관의 무심한 낯가림이었다. 사실 초봉은 승재를 못 잊어하는 번뇌가 있으면서 그러나 이 새로운 생활 환경이 불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가지 두 가지 차차로 기쁨이 발견됨에 따라 명랑한 시간이 늘어가고 있다. 촉촉한 아침 이슬에 젖은 꽃덜기들은 모두 잎과 가지가 세차고 싱싱하다. 백일홍은 두어 놈이나 망울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채송화는 땅바닥을 깔고 누워 분홍, 노랑이, 빨갱이, 흰놈 벌써 알쏭달쏭 꽃이 피었다. 나팔꽃은 매준 줄을 타고 저희끼리 겨름이나 하듯이 오불고불 기어 올라간다. 초봉은 꽃포기마다 들여다보고 다니면서 밤사이에 인사나듯이 웃어 보인다. 그녀는 사람한테 생소한 정을 먼저 꽃에 들였다. 화단 옆으로 놓인 대개나 되는 빈 화분들을 보고 오늘은 국화무종을 잊지 말고 꼭 사다 달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서는데 방에서 태수의 음성이 들린다. 여보! 제법 몇십 년 함께 늙어온 영감이 마누라를 부르는 것처럼 아주 구성지다. 혼인하던 그날 저녁부터 그랬다. 태수가 초봉을 이뻐하는 양은 형보대로 말하려면 눈꼴이 시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는 결혼을 했으니 온천 같은 데로 여행을 갔을 것이지만 여러 날 동안 제자리를 비워놓으면 그동안 다른 동료가 대신 당자개를 맡아볼 것이요. 그러노라면 일이 탄로나기 쉬울 테니까 혼인날 하루만 할 수 없이 겨우 빠지고는 바로 그 이튿날부터 출근했다. 애가 타는 사람은 건너방의 형보였다. 묘하게 생긴 족에 갈 데 없이 내 것이 될 텐데 그는 조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는다. 원수가 얼른 후딱 콩밥을 먹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그동안 몇 번째 했는지 모른다. 만일 그대로 밀려가다가는 두세 달이 걸릴지 반년이나 1년이 걸릴지 누가 알까. 그러다가는 형보 저는 애가 받쳐 죽든지 급살나서 죽든지 하고 말 것이다. 안 될 말이지. 형보는 마침내 어제 그저께부터 달리 궁리하기 시작했다. 이전짜리 엽서 한 장이면 족하다. 은행으로든지 백석이나 다른 여러 곳 중 어디든지 이만저만하니 조사를 해보아라. 이렇게 엽서에다 써서 넣으면 그만이다. 태수, 쟤야 아무 때 당해도 한번 당하고 말지만 그러니 내일 당해도 그만이요 모레 당해도 그만이요 1년이나 이태 더 끌다 당해도 어차피 일반이다. 태수가 먼저 눈치를 채고서 재빨리 자살을 해버릴 여유가 있도록 서서히 저절로 탄로가 나야만 천냥짜리다. 태수는 형부의 그런 험한 보장이야 물론 알턱이 없다. 그는 가끔 무서운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명랑하고 유쾌하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자리 속에서 잠이 깨어 눈이 실실 감기는 것을 초봉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고 싶어서 여보 하고 영감처럼 구수하게 불렀다. 초봉은 대답하고 신발을 끌면서 올라와 방으로 들어선다. 태수는 눈을 뜨고 초봉을 올려다보면서 웃는다. 초봉은 아직도 수줍음이 가시지 않아서 태수와 얼굴이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린다. 참 여보? 초봉이 들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태수가 전에 없이 기나게 불렀다. 그런데 저 거시기 한 1,000원은 있어야겠지? 태수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초봉은
무슨 소린지 몰라서 뚜렷뚜렷한다. 아따 저 아버지 장사하실 것 말이야. 초봉은 비로소 알아듣긴 했으나 그냥 웃기만 한다. 그녀는 애초에 이 일은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태수가 그것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점심 먹으면서 저녁을 먹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듯이 별반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일루로 와서 좀 앉아요. 생각나던 길에 그거 상이나 하게. 태수는 머리맡에 있는 담뱃갑을 집어다가 피워 물면서 벽엔 머릿개로 오라고 손짓한다. 초봉은 시키는 대로 가서 앉고 태수는 그녀의 무릎에다 팔을 들어 얹는다. 한 1,000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꼬? 모자랄까? 글쎄요. 글쎄라니 우리 둘이 상의해야지. 초봉은 사실 이래라 저래라고 같이 말하기가 막상 거북했다. 당초에 그러한 조건으로 결혼했고 그랬대서 저편이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얼른 받아 콩이야 파치야 하는 건 새삼스럽게 제 몸뚱아리를 놓고서 흥정하는 듯해서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또 1,000원이라고 하지만 1,000원이라는 액수가 초봉에게는 막연하기만 했다. 그리고 전에 들었을 때는 몇천 원을 대주겠다고 했다면서 태수는 지금 1,000원이라고 하는 걸 그렇다고 여보 처음에는 몇천 원이라고 했다더니 이렇게 따진다면 그야말로 몸값 흥정이 될 판이다. 태수는 기왕 남의 돈에 손을 대서 일을 저지를 바에야 돈이나 1,000원 더 집어낸다더라도 결국 일반이라면 큰 돈을 마련해 놓고 죽으면 제가 죽는 날 불행히 초봉을 데리고 같이 죽지 못하더라도 초봉은 그 끈으로 자기 부친을 의지삼아 그다지 몹쓸 고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도 괜찮은 노릇이다. 그런데 또 보아라. 그 말을 꺼내놓으니 초봉이 사양은 하면서도 저렇게 은근히 좋아하질 않느냔 말이다. 초봉을 즐겁게 해주면 바로 내 즐거움이거든. 1,000원 말고 10,000원도 허라다. 10,000원이라도 내게는 종이 조각 하나에 불과하다. 형보는 속으로 어디 이 녀석을 오늘은 위협이라도 좀 슬그머니 해주라고 벼르면서 옷자락을 펄럭이고 안방으로 건너온다. 부엌에서 형보의 음성을 듣던 초봉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오싹한다. 초봉은 형보가 처음부터 끔찍하더니 끝끝내 그가 싫고 마치 커다란 구렁이라도 한 마리 건너방에 도사리고 있는 것만 같아 시시때때로 무서운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저를 타이르고 물론 겉으로는 태연히 대접을 해왔었지만 갈수록 무섬이 더해지고 더했지 가시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초봉이 형보의 음흉한 속내를 눈치챘던 건 결코 아니고 그의 외양이 그 중에도 휑한 눈망울이 무서워 보이기 때문이다. 태수는 은행에서 4시가 다 되어 2분밖에 남지 않았을 무렵에 전화를 받는다. 농산 흥업회사라면 태수가 위조한 수표로 예금을 축내주고 있는 그 3군데 중에 한 군데다. 당작에 있는 사람을 대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급사가 말하는 소리에 태수는 반사적으로 흠칫 놀랐다. 피는 한꺼번에 심장으로 몰려들고 얼굴은 양초빛처럼 해뜩해지고 등과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올랐다. 기어이 오늘이 왔구나. 당연한 것을 기다리고 있던 듯이 생각이라고 할는지 각오라고 할는지 마음은 듬뿍 차분했다. 그런 만큼 실상은 그러므로 머릿속은 유리같이 맑고 뛰던 가슴은 이내 가라앉았다. 나를 찾아?
우정 장부를 걷어치우던 손은 멈추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혼잣말로 씹어본다. 음성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으나 그다지 표가 나지 않았다. 나를 찾더냐, 당자개를 찾더냐. 당자개를 대달래요. 에이, 성가셔, 시간도 다 됐는데 왜 그런다던? 모르겠어요. 그저 대달라는데요. 태수는 주춤하면서 시계가 4시를 지나버리기를 기다려 급사도로 수통에 냉수를 길러오라고 쫓아버리고는 전화통을 집어든다. 여기는 흥업회사인데요. 우리 당자에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서요. 하는 게 절박한 힐난이 아니고 정중한 상이다. 태수는 속으로 역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음성을 낮추어서 말했다. 네, 그러세요. 당자기는 시간이 다 돼서 나가고 없는데요. 무슨 일이신지요? 웬만하면 내일 아침에 일찍 다시 전화해 주세요. 네,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럼 지점장님도 나가셨나요? 네. 그럼 내일 다시 걸겠습니다. 뭐 별일이 없겠지만 조금 미심한 데가 있어서요. 전화 끊는 소리를 듣고 태수가 돌아서니까 때마침 급사가 냉수를 가져다 준다. 태수는 냉수 한 컵을 맛있게 다 들이켰다. 그리고 그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잠시 생각을 가다듬는다. 생각이란 다른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나가서 일을 치를 계획이다. 시방 나가면서 쥐잡는 약을 하나만 사고 그리고 전처럼 과실과 과자를 사서 들고 혼연히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서는 초봉이 웃으면서 맞아준다. 오후엔 초봉을 데리고 재미있게 놀고 저녁 식사 후에는 잠깐 나온다. 행안의 집을 다녀서 김씨를 찾아간다. 요행 탑삭부리가 엇거들랑 2시간 예정을 풀어도 좋다. 그렇다. 신정이 구정만 못하다더니 구정이 그립기는 하다. 오라. 우리가 서로 약속한 일도 있으니까 그러하는 게 좋겠지. 만약 탑삭부리가 있으면 그야 할 수 없지. 그저 혼인한 뒤에 처음이니까 수인사 겸 들린 체하고 돌아오면 되지. 빌어먹을 것. 그 예편네와 행아와 초봉과 4시 함께 죽었으면 십상 좋겠다. 그렇게 하면 통쾌는 할 테지만 개는 읍심이다. 그는 대문 문턱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초봉을 부르면서 얼굴에는 웃음을 하나 가득 흩트린다. 결코 오늘의 최후를 짐짓 무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오 절로 그래지는 것이다. 그때 마침 한참봉네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대문 안으로 갸웃이 들여다보면서 마당으로 들어선다. 오, 너 왔니? 태수는 김씨가 저를 부르러 보냈으리라고 짐작하고 그렇다면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계집아이는 태수와 초봉에게 인사하고 고주사 날이 저녁 잡숫고 잠깐 다녀가시라고요. 여쭐 말씀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오냐? 참복나리가 그러시더냐? 네, 계집아이는 김씨가 시킨 대로 대답한다. 그래서 초봉은 그저 그런가 보다고 심상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뿐이지 깊이 유념도 하지 않았다. 실상 또 태수와 계집아이가 그렇게 꾸며대지 않았더라도 초봉은 그저 김씨가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오라는 것이겠지 했을 것이다. 형보는 저녁을 먹던 길로 볼 일이 있다고 나가더니 8시가 못 돼서 들어왔다. 여느 때 같으면 태수가 초봉과 죽은기를 틀어놓고 과일을 먹어가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오라고 청을 하거나 말거나 안방으로 덤벙 들어앉아서 저도 한몫 끼었을 판이었다. 그러나 전에 없이 얼굴빛이 헬쑥해 기분이 좋지 않다고 건너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불을 끄고 누워버렸다. 태수는 저녁을 먹으면서 초봉에게 사전집에 잠깐 들려보고 마침 또 서울서 친한 친구가 왔으니까 나갔던 길에 찾아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정이 지날지도 모르겠으니 기다리지 말고 일찌감치 먼저 자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행아는 마침 놀이방에 불려나가고 집에 있지 않았다. 태수는 그것이 도리어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다리고 있을 김씨의 무르익은 애무가 차라리 급했다. 가게 문을 죄다 잠갔고 문 틈바퀴로 들여다보아도 껌껌하니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그는 뒷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쳐둔 뒷문을 밀고 들어서서 물었다. 아저씨 주무세요? 하고 짐짓 기척을 내보았다. 김씨는 태수의 기척이 들리기가 무섭게 앞 미닫이를 드르륵 열고 연두빛 천하를 걸친 윗도리를 내놓으면서 말은 없고 웃기만 한다. 태수는 그녀의 맵시가 작년 초가을 맨 처음 그날 밤과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성큼 올라선다. 김씨는 웃으면서 옆에 와서 앉으라고 바닥을 토닥거리면서 가리킨다. 그는 새삼스러운 긴장과 아울러 큰 마누라한테 온 듯이 마음이 놓였다. 눈치 빠른 계집아이가 건너방에서 나와서 대문을 잠그고 태수의 계단을 치워버린다. 그래, 새 장가 돼서 재미 좋더냐? 이제 장가를 갔으니까 어른인데 아직도 이랬냐 저랬냐 해요. 아이고 요구사 얼굴이 많이 상했다. 젊은 것들 장가를 보내놓으면 이래서 걱정이야.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에 해로우니까. 김씨는 손가락으로 태수의 볼따귀를 살짝 흔들다가 그대로 끌어다가는 한바탕 콱 물고 싶은 것을 차마 그럴 수 없어 참았다. 보약이나 좀 지어 보내주지. 오냐 지어 보내주마.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한다. 그 애가 그렇게도 이쁘더냐? 한참봉은 불도 켜지 못하고 가게방에 웅크리고 누워서 지루한 시간을 기다린다. 작은 집에서 10시에 나왔으니 11시는 되었음직한데 시계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찌 생각하면 청승맞은 짓을 하고 있느니라 싶어서 우습기도 했다. 가만히 팔을 뻗쳐본다. 머리맡에 도와둔 굵직한 다대밑 방망이가 손에 잡힌다. 한참봉은 저녁때 7시가 지났을 무렵 이상한 전화를 받았었다. 그저 쌀을 보내달라는 전화겠거니 하여 네 하고 무심히 대답하는데 저편에서는 딱 빨아진 음성으로 이상스럽게 다지듯이 묻는다. 여보시오, 한참봉이신가요? 네. 내가 누구라는 건 아실 것 없습니다. 또 성명을 대드려도 모르실 게고. 그렇지만 나는 한참봉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세요? 한참봉은 건성으로 대답한다. 그는 선뜻 돈을 어디로 가져오라는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가슴이 더럭 내려앉았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협박 전화치고서 이렇게 음성이 공손할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한창 사기꾼들이 사방에서 날뛰던 그런 때라면 몰라도 지금이야 그런 건 옛말이지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는 일이다. 다름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에 큰 재앙이 한 가지 한참봉 댁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재앙이요? 쉿, 떠들지 말고 자, 자세히 들으십시오. 앞불사, 지금 가게에 누구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들으십시오. 아주 천연덕스럽게 작은 댁으로 일단 가시란 말씀이지요. 댁의 하인이나 부인에게는 말로든지 작은 댁에 간다고 꼭 가시는 채 하셔야 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작은 댁에 가셨다가 11시쯤 되거들랑 도로 큰 댁으로 오십시오. 오시되 미리 가게 번진문 하나를 안에서 고리를 벗겨놨다가는
그리로 들어오시든지 혹은 담을 넘어서 들어오시든지 아무튼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지요? 그렇게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저 두말 없이 그저 안방문을 열어 제치십시오.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아니 여보시오. 글쎄 더 묻지 마십시오. 더는 묻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라거든 해보시고 또 내 말을 고지 들리지 않거들랑 그만두시는 게도 그러나 후회일랑은 마십시오. 아 글쎄 여보시오. 여러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치도 무슨 이해상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참 어찌지. 생각 마십시오. 여기까지 말하고는 저편은 전화를 끊어버린다. 탑삭부리 한참봉은 비로소 정신이 들긴 했으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멀거니 전화통에 매달린 채 돌아설 줄을 모른다. 홍보가 정거장 앞에 있는 자동전화를 이용한 것임은 물론이다. 홍보는 흔히 신문에서 보는 새서방과 계집이 본서방에게 들키는 현장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빼앗기는 경우를 오늘 밤의 결과로 기대했었다. 그리고 아울러 태수가 집을 비워두는 시간을 넉넉히 이용하여 우선 초봉을 조처해 둘 요량이었다. 오늘 저녁에 일은 가령 허사가 되더라도 태수를 법망에 얽어 넣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믿을 게 없지만 혹시 뜻대로 일이 되어서 태수가 죽는다면 어찌되었든지 호박이 넝굴째 떨어지는 판이 되었다. 한참봉은 이윽고 수화기를 전화기에 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개를 두루 가웃거리나 전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른 채 하자니 깨림칙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우선 8시쯤 되어서 가게를 닫을 적에 마치 무엇에 씌인 것처럼 반지 문고리 하나를 벗겨놓고 가게를 닫고 돈깨짝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벽장에다 넣고 자물쇠를 잠그고 대문을 잘 간수하라고 김씨더러 이르고 내키지 않은 대로 작은 집으로 갔다. 작은 집에서는 은근한 젊은 계집들도 많이 모이고 잔치도 걸어서 이를테면 꽃밭에 들러앉은 매기로되 도무지 흥도 나지 않고 술도 맛이 없고 재앙이라고 전화로 들리던 쨍하니 딱 빨아진 그 음성에만 정신이 쏠렸다. 10시도 못 되어 그는 조바심이 나서 자리를 일어섰다. 그는 혹시 누구 눈에 띌까봐 조심조심 큰 집으로 내려와서 집 바깥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대문은 잠겼고 안에서도 아무 기척이 없고 집 바깥으로도 별반 수상한 기척이 보이지 않았다. 우선 안심을 하고는 가게 앞으로 돌아 나와서 고리를 벗겨둔 반지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섰다. 겨우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기다시피 가게방으로 들어가서 앉고 나니 어쩐지 한숨이 나왔다. 한참봉은 텅 빈 가게의 어두운 방에서 더듬는 손에 방망이가 잡히는 것이 조금 든든하기는 했으나 시방 자꾸만 더해가는 불안과 공포에 초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와 11시에 안방문을 열어 제치라는 이건 바로 새서방을 잡을 수작이란 말인가. 서방, 새서방, 원 그게 어디 당한 소리인고. 그는 비로소 아나 김씨에게로 그러한 의심이 가는 것을 그만 펄쩍 뛰면서 당치도 않다고 얼른 생각을 돌린다. 그는 그만큼 안악을 믿어왔고 따라서 그러한 의심이 나는 것만도 몸이 떨리게 무서웠다. 설마 우리 예편네가 천하의 계집이 다 그러더라도 우리 예편네만은 그렇지 않다. 오라, 그놈이 재앙이라고 하지 않았나? 재앙, 그렇다. 하면 놈이 혹시 겁탈이라도 하려는 것을 알려주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겨우겨우 가게에서 낡은 계정이
시르륵 목신 기침을 하더니 땡땡 늘어지게 11번을 친다. 우선 죽었다 살아난 만큼이나 반가워 한숨이 몰려나온다. 그는 살금살금 가게 바닥으로 내려서서 신발은 신지 않고 우뚝 섰다.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 아무 기척도 없다. 방망이를 바른 손에다 단단히 후틀어 쥐고서 발 앞구리로 가만가만 걸어서 안으로 난 판잣문 쪽으로 다가선다. 그는 우선 고개만 문틈으로 들이밀고 휘휘 둘러다본다.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다 찍소리도 없다. 어둡긴 하지만 별다른 기척이 없다. 역시 아무 이상도 없다. 사푸시 안방 대틀로 올라섰다. 희미한 속에서도 마누라의 하얀 고무신이 달랑 한 켤레 놓은 것이 보인다. 그는 정녕 도깨비한테 홀려서 괜한 짓을 아무래도 부질없고 쑥스러운 짓인 것만 같았다.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버릴까 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마루로 올라가서 웃 미닫이 문의 문설주에 가만히 손끝을 댔다. 그 손끝이 바르르 떨렸으나 감각은 없었다. 두말 없이 그저 안방문을 열어 제치십시오. 이렇게 하던 말이 역력히 귀에 울리면서 머리끝이 쭈뼛한다. 그 서슬에 무심코 그는 방망이를 든 바른 손아귀에 불끈 힘을 준다. 이것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어도 몸과 마음이 다같이 적을 노리는 행위였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하느라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나서 마침내 드르륵 미닫이를 열어젖히면서 불쑥 머리를 들이미는데 아랫목에는 당연히 의외의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낭자하던 향락의 뒤끝을 수습하지 않은 채 고단한 대로 풋잠이 든 두 개의 나체가 얼기설기 서로 얼클어진 두 다리와 팔과 팔. 탑사꾼이 한참봉은 이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기에 1초의 시간도 필요 없었다. 멈칫 멈춰서던 것도 순간이요. 황소 같은 소리를 외치면서 손에 쥐었던 방망이를 어느 결에 머리 위로 번쩍 쳐들고 아랫목을 향하여 우레같이 덤벼들었다. 그 덤벼드는 위세의 맹렬함이란 할 일 없이 선불을 맞은 멧돼지다. 그런데 숱한 수염을 가득 곤두세우고 불길이 뻗쳐나오는 두 눈은 휙 뒤집은 얼굴이니 이 앞에서 우선 떨지 않고 베길 자는 없었다. 피로한 끝에 갸냘피 들었던 잠이 먼저 깬 것이 김씨다. 잠이 깨고 눈을 뜨는 순간 겁에 질려서 벌떡 일어나 앉아보니지 그 이상은 더 아무 동작도 가질 여유가 없었다. 1초쯤 늦게 일어난 태수는 겨우 머리칼 한 오락이만한 여유를 얻기는 했다고 할 것이다. 산이라도 떠받칠 무서운 분노의 덩치가 바위 덤이 쏠리듯 달려들면서 짐승처럼 외쳤다. 캣! 하면서 그대로 푹 엎어진다. 태수는 김씨보다 아랫목으로 누워있었고 또 1초 더디게 일어난 것으로 해서 한참봉의 최초의 일격이 우선 김씨의 머리 위로 내려치는 순간을 볼 수가 있었다. 딱! 방망이가 김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태수는 날듯이 몸을 뛰쳐 열린 미닫이로 돌진한다. 그것이 만일 트랙에서라면 최단 거리의 세계 기록을 깨뜨리고 남았을 초인적 스타트라고 하겠다. 돌진하여 탑사뿔이 한참봉의 발밑을 빠져 마루로 뛰쳐나가는 태수의 입에서는 사람 살리우 하면서 짜내듯이 외친다. 몇 시간 뒤에는 자살할 그가 진실로 사람 살리라고 외쳤다. 그는 미처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거니와 성사 생각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와 같이 몸을 피할 것이요 사람 살리라고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이 창피한 죽음을 벗어나 명예로운 자유의 자살을 하려는 의사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오. 오직 동물적 본능이었다. 우선 몸을 빠져서 나왔으니 이어 등 뒤로부터 무거운 이놈 소리가 뒤통수를 바로 덮어 누를 때 태수는 방에서 뛰쳐나오는 여세로 하여 몸을 바른 편으로 돌려 마당으로 피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서 그냥 다급한 대로 건넌방 샘문을 향해 돌진을 계속한다. 미닫이와 가느다란 성긴 문설주가 몸뚱이를 떠받으면 만만히 뚫어지리라는 것, 그리고 건너방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박한 여망이었다. 그러나 건너방 샘문을 옳게 떠받자면 그래도 30도가량은 바른 편으로 몸을 더 틀었어야 할 것인데 세찬 타성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건너방 그 샘문의 왼편에 놓여있는 육중한 귀주 모서리를 뻔히 제 눈으로 보면서도 어찌하지를 못하고 가슴으로 우직건 들이받았다. 들이받으면서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상반신이 앞으로 와락 솟구쳤다가는 이어 뒤로 쿵 하고 마룻바닥에 주저앉는다. 입맛만 했어도 태수는 집에다가 사다 둔 쥐약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었을 때인데 뒤미쳐서 이놈 하더니 방망이를 연달아 그의 머리를 짓바수기 시작한다. 어이쿠 하는 소리가 수없이 되풀이한다. 건너방에서는 식모 계집아이가 문을 반만 열고 서서 겁에 질려서 와들와들 알구머니나 소리만 외친다. 안방의 이부자리에서는 앞으로 엎어진 김씨의 몸뚱이가 축 늘어진 채 손끝 발끝만 가느다랗게 다르르 떤다. 치달아 오르는 극도의 분노가 모질게 맺힌 치초의 일격은 아내의 골통을 가서버리기에 좋겠다. 아닌 밤중에 여자들의 울부짖는 비명과 남자의 거친 노후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처음이야 구경삼아 한두 사람이 모였으나 이어서 셋, 넷 이렇게 여럿이 모이자 그들은 집안의 형세가 조련치 못한 것을 알고는 단순한 구경꾼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지를 못했다. 그들은 우연의 동명을 맺었다. 잠깐 대문을 흔들었다. 마침내 소리를 쳤다. 대문이 요란히 흔들릴 때야 한참봉은 비로소 정신이 들어 방망이질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금 정신이 나는 듯이 발 아래 나둥그러진 태수의 몸뚱이를 내려다본다. 태수는 모로 쓰러져서 꽁꽁 마디숨만 쉬고 있지 몸뚱이며 사지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피가 흥건히 흘러서 젖고 있다. 한참봉은 이상하다는 듯이 한참이나 태수의 그 꼴을 들여다보다가 몸을 일으켜 우르르 안방으로 들어간다. 안방에 엎어진 김씨의 몸뚱이는 이제 손끝 발끝을 가늘게 떨던 것도 그만이고 아주 시체다. 한참봉은 김씨 시체 옆으로 가까이 가서 이윽고 들여다보더니 차차로 눈을 흡뜬다. 그는 단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이상해하는 모습이다. 당장 눈앞에 송장이 2개나 나동거려져 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다 죽이기는 죽였으면서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무리 해도 제가 저지른 일 같지가 않았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방망이를 힘없이 떨어뜨리면서 넋을 잃고 순사가 달려와서 고랑을 채울 때까지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편 형보는 그처럼 전화로 탑사꾸리 한천봉한테 고자질하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노라니까 가슴은 좀 두근거려도 오래 끌던 일이 아무려나 이제는 끝장이 나나보다 속이 후련했다. 9시가 되어 태수가 계단을 딸그락거리고 나가는 것을 그는 이 녀석아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하고 또 웃었다. 태수를 따라 나갔던 초봉이 대문을 잠그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형벌은 어둠 속에서 혼자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 혼자 속으로 주거니 받거니 야단이다. 이제는 네가 내 것이란 말이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럼 오늘로 아주 내 것이 될 테냐? 물론 오늘 저녁으로 조치를 대야지. 그래서 인감 도장을 내놔야 딴 놈이 손도 못 댄다 말이랬다. 미리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제 말대로 이미 제 것이 되어 있는 초봉을 바로 안방에다가 혼자 두고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는 초봉이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시간을 기다리자니 무던히 지루하기는 했어도 그는 꾹 참고 기다렸다. 한참 후 아주머니 주무시우? 막상 몰라 나직한 목소리로 불러본다.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는 살금살금 걸어서 안방 미닫이 앞으로 간다. 고요한 방 안에서 확실히 잠든 숨소리가 사근사근 들려온다. 형벌은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살그머니 미닫이를 열고서 우선 고개만 들이민다. 오시밭의 점등을 연초록 덮개로 가른 은근한 불빛 아래 흐트러진 자리옷과 남색 제백 누비볼 위에다가 아낌없이 내던진 하얀 호박다리며 머리칼이 몇 날 흐트러져 내린 평화롭게 잠든 얼굴, 이것을 구경하는 것만도 형보는 우선 줌값이 나가는 향락이다. 초봉은 초저녁에 태수가 나간 뒤로 바로 잠이 들었었다. 그녀는 오래간만에 혼자 자리에 누워보니 사지가 마음대로 뻗어지고 후덥지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나 편안한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마음 놓고 편안히 잠이 들었었다. 억척이요, 얌전하다는 그녀의 모친 유씨는 딸을 학교에 보내는 교육열은 있어도 딸더러 시집을 가서 남편 없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줄을 몰랐었다. 형보는 이윽고 싱긋 웃고는 방으로 들어서서 미닫이를 소리나지 않도록 살며시 닫는다. 초봉이 깨서 암탈하더라도 그것을 대기할 준비는 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걸어 내려가서 전등 스위치를 잡는다. 그는 아까운 듯이 한 번 더 초봉의 잠든 맵시를 내려다보다가는 전등을 꺼버린다. 초봉이 놀라 몸을 뒤틀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는 우선 손바닥이 입을 틀어막는다. 떠들면 태수가 죽어. 태수는 시방 싸전 집에서 그 집 예편네하고 자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나가서 한마디만 쑤시면 태수는 남편 한가한테 맞아 죽는단 말이야. 태수를 죽이지 않으려거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해. 초봉은 경양 중이라 이 말을 조근조근 새겨서 그 진가를 분간할 겨를은 없으면서도 그러나 놀라운 것만은 사실이었어. 다만 정신이 아찔했다. 대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는 다급한 나머지 어머니는 이런 것도 다 하시련만 하는 생각이 언뜻 났으나 물론 아무 소용도 없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일은 그런 줄 알면서도 그녀는 몸을 뒤틀어댄다. 그러나 좀시 꼼짝도 할 수가 없다. 소리는 어쩐지 지르기가 무섭기도 하려니와 지르자 해도 입이 막혔다. 원 세상에 이럴 도리가 있을까 보냐고 안타깝다 못해 죽을 힘을 다들여 가까스로 몸을 한번 비틀면서도 미처 힘도 쓰다 말고 그만 그대로 까무러쳐 버렸다. 초봉이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마침 12시를 쳤다. 그는 아까 일이 꿈결같이 아늑하여 도무지 정말인가 싶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허망하다 못해 혹시 정말로 꿈이 아니었던가 하여 새삼스럽게 정신이 드는 것이지만 아득할 따름이지 분명한 꿈도 아니오 어엿한 생시다. 영원히 더러운 몸이 되고 말았다. 초봉은 어둠 속에서도 제 몸뚱아리가 내려다보이는 것 같아서 오싹 진저리를 친다.
더럽고 깨림직한 게 사뭇 구역질이 나는 것 같았다. 그는 가마솥에 쩔쩔 끓는 물에다가 몸뚱이를 양잿물이라도 두어가면서 푹푹 삶아냈으면 한다. 아니, 그것도 시원하지 않으니 잘 되는 칼로 어디를 싹싹 도려냈으면 한다. 이것은 한계의 순수한 결벽이다. 이 결벽으로 죽음을 생각한 초봉은 죽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깨달았다. 옳다, 죽어야 한다 하면서 아랫입술을 지그시 문다. 그제서야 정조라는 것, 남의 안악으로서 정조를 더럽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초봉은 손으로 어두운 발치를 더듬어서 벗어놓았던 옷을 걷어입고 도사리고 앉았다. 죽기로 결심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니 비로소 생각과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 분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 생김새부터 흉악한 저놈 장가놈에게 이 욕을 부다니, 그러고서 속절없이 죽다니, 당장 식칼이라도 들고 쫓아가서 구렁이같이 징그럽고 더러운 저놈을 숭덩숭덩 썰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불끈 치닫는다. 어느 결에 눈물이 맺혀 내리고 절로 울음이 솟구쳐 나오는데, 그럴 때 마침 요란히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초봉은 울음을 꿀꺽 삼키면서 반사적으로 일어서기는 했으나 대답을 못하고 그대로 선 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남편을 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슴이 맞방망이 치듯 두근거리고 어째서 진작 목을 매든지 찻길이나 손창으로 나가든지 않고서 여태 웅크리고 있었더란 말이냐고 당장 목을 매일 밧줄이라도 찾는 듯이 방안을 둘러다본다. 그러자 연거푸 대문을 흔드는 사이사이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 좀 열어요! 하면서 부르는 음성이며 말투가 분명히 태수가 아닌 걸 퍼뜩 깨달았다. 초봉은 남편이 돌아온 게 아닌 것이 순간 마음이 놓이더니 그와는 다르게 새로 가슴이 더럭 내려앉는다. 그러면 장가놈이 하던 소리가 빈말이 아니고 무슨 탈이 난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더 지체할 경향이 없이 대문간으로 걸어나간다. 누구세요? 초봉의 음성은 저도 알아보게 떨렸다. 여기가 고태수 집이래죠. 대문 밖에서 되묻는 건 갈데없는 순사의 말씨다. 마침 철그럭하는 칼소리까지 들린다. 이제는 형보가 하던 소리와 그리고 무슨 탈이 났다는 것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초봉은 머릿속이 혼란한 채 밖에서 재촉하는 대로 대문을 열었다. 역시 시커먼 순사가 외동불 밑에 우뚝 서 있다. 저기 도립병원에 가보시오. 일부 공감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소리를 짜내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사는 벌써 돌아서서 가고 있고 순사 뒤에 섰다가 조그맣게 나서는 게 탑사뿔이 한참 볶네 집의 계집아이다. 오, 너구나. 무슨 일이야? 그래서? 초봉은 숨차게 외치고 계집아이도 초봉이 앞으로 와락 달려든다. 저 이제 서방님이죠. 아주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계집아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다가 힐끗 순사를 돌려본다. 순사는 돌려다보지도 않고 멀찍이 가고 있다. 초봉은 정신이 아찔하여 몸이 휘둘리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겨우 문지방에 등을 붙이고 선다. 그는 머릿속에 더운 물을 들어 부은 것 같이 욱신거리기만 했지 잠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아니, 그게 웬일인가요? 등 뒤에서 계좌소리가 달그락거리더니 형보가 뛰어나온다. 그는 허둥지둥하기는 해도 아까 안방에서 건너간 뒤에 아직 잠을 자지 않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대문간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를 대강 다 듣고도 짐짓 의문을 피웠다. 너 웬일이냐?
형보는 초봉이 넋을 잃고 섰는 것을 힐끗 돌려다보다가 계집아의 앞으로 다가선다. 저 이댁 서방님이 다 돌아가시게 돼서 저 병원으로. 뭐? 어째서? 형보는 허접스럽게 놀라는 체하지만 속으로는 일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고 좋아 죽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씨는 아주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요. 계집아이는 비죽비죽 울기 시작한다. 형보는 예편내 김씨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건 뜻밖이지만 역시 그럴듯하기는 했다. 초봉은 어느 틈에 큰 길로 다름질을 치고 있었다. 그럼 너는 너희 집에 가보아라. 이대 가신 내가 모시고 병원으로 갈 테니까. 형보는 계집아이더러 말을 이루고서 초봉을 뒤따라가느라고 육가자 자락을 펄럭거린다. 초봉은 제가 병원에를 간다기보다도 등 뒤에서 달그락거리고 따라오는 형보에게 쫓기어 반다름질을 치고 있다. 이놈아, 이 천하에 무도한 놈아, 네가 이놈 나를 그러고 내 남편까지. 초봉은 돌아서서 이렇게 저주하고 그의 죄상을 낱낱이 세어가면서 목청껏 따지고 외치고 싶었다. 그럴라치면 길 가던 사람, 잠자던 사람, 할 것 없이 숱한 사람이 모이고 여러 사람이 모두 달려들어서 형보를 죽도록 때려주고 걷어차고 할 것이다. 계달을 신었어도 산에 걸음걸이라 몇십 보 가지 못해서 형보는 초봉과 나란히 섰다. 그 자동차라도 얻어 탑시다. 형보는 혹시 지나가는 자동차라도 없나 하고 앞뒤를 휘휘 둘러본다. 초봉은 물론 들은 채도 않고 싱싱 앞으로 가기만 한다. 실상 초봉은 태수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애가 타기는 했어도 어찌된 일인지 그것이 궁금하지도 않았다. 형보는 바로 대고 초봉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실상 고군이 오래전에서 그렇잖아도 아무래도 죽기는 죽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은행돈을 수천원 횡령했지요. 남의 수표를 위조해가지고 그래. 그것이 오래전에서 달로가 날 테니. 아침에도 당신이 부엌에 내려간 새 나하고 그런 얘기를 한걸요. 행아도 태수가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지나간 앞일이랑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시오. 내가 있는 이상 장차에 살아갈 걱정은 하지 말고. 아니, 이 녀석이 가만두어 보니까 점점. 초봉은 형보가 이제는 바로 제 계집이 다 된 양으로 그렇게까지 말하는 수작이 하도 어이가 없어 대체 어떻게 생긴 나빠떼기를 하고 이러느냐고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다. 집도 기왕 얻어놓은 거요. 살림도 그만큼 장만한 것이니 일부러 그걸 버리고 다시 차리려고 할 거야 무엇이 있어. 되려 십상이지 뭐. 듣기 싫어! 초봉은 참다 못해 발을 구르면서 한마디 외친다. 이윽고 도립병원에 당도하여 형보는 뒤에 처져서 순사가 묻는 대로 저 여자는 피해자의 굿대수의 안악이요. 또 나는 한 집에서 지내는 그의 친구라고 온 뜻을 설명하고 초봉은 그대로 치료실 안으로 한 걸음 들여놓았다. 방금 맞은편에 있는 진찰대 옆에서는 간호부가 흰 혼이불로 태수의 몸뚱이를 머리까지 뒤집어 씌우고 있을 때였다. 운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들어서는 초봉을 힐끔 건너다 보더니 이어 본숭만숭 커다랗게 하품을 씹는다. 순경은 직업에 익은 대로 초봉의 위아래를 거슬러 보다가 고태수의 부인이요? 초봉의 대답은 절로 떨리면서 목 안으로 깔아진다. 순경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턱으로 저편 침대를 가리킨다. 초봉은 머릿속이 무엇 두꺼운 헝겊으로 한 겹을 가린 듯이 멍하여 차근차근 사례를 갖춘 건 할 수가 없었다. 순경이 턱으로 가리키는 대로 마치 체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휘청휘청 진찰대 옆으로 다가간다.
간호부가 조용히 혼니부를 자락을 걷고 얼굴만 보여주면서 목례를 한다. 직업도 직업이거니와 애틋한 어린 미망인에 대한 같은 여자로서의 동정과 조상이리라. 태수의 피 묻은 얼굴은 흉하게 뒤틀리고 눈과 입을 반만 감고 벌린 채 숨이 져서 눈꼴은 천마디의 소름이 끼쳤다. 초봉은 단사적으로 외면을 하려다가 뒤에서 보는 사람들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그리고 순간에 접질리듯 무릎을 꿇고 진찰대 변두리에다가 고개를 파묻는다. 서러운 줄은 모르겠어도 눈물이 쏟아졌다. 눈물에 따라 어깨도 떨린다. 그렇게 눈물이 먼저 나오고 어깨가 떨리고 해서 절로 울어지고 울어지니까 비로소 서러워 운다. 무슨 서름인지 모르고서 울고 있는 동안에 그제서야 이 서름 소서름이 솟아나고 분한 일, 안타까운 일, 막막한 일이 모두 생각나고 그래 끝이 없는 서름에 차차 더 설게 운다. 그것은 제 서름이 망극하여 그렇겠지만 그녀는 남편 태수를 슬퍼하는 적은 마음 어느 구석에도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서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다. 홍보가 이것저것 주변을 부렸다. 자동차부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로 우선 둔배미의 정주사내를 데리러 보냈다. 그러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복도를 우당탕탕 정주사내가 달려들었다. 초봉은 그때까지도 진찰대 변두리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정주사내 내외는 사위 태수가 죽었다는 단지 그것만을 알았고 그래서 웬 영문인지를 몰라 어릿어릿했다. 홍보가 시원하게 내달아서 제가 들은 대로 사건 경유 이야기를 해주고는 연달아 아까 초봉을 쫓아 병원으로 오면서 하던 태수의 위조수표 사건을 집어내기를 잊지 않았다. 정주사내 내외는 당장 눈앞에 태수가 송장이 되어 자빠졌다는 것 외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이 혼인을 정할 때 장사 미천에 홀리어 사위의 인물됨이 흐리다는 것도 모르는 채하고 관주를 주어버린 자기네 마음의 죄책을 다만 얼마 동안만이라도 회피하기 위하여 우정 형부의 시부렁거리는 소리를 고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좋고 날아가 버린 장사 미천 그것이 속절 없어져 버려서 태수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진 듯 아득했다. 흉악한 일이군. 정주사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탄식한다. 그것은 사위가 죽은 데 대한 따라서 딸의 신세를 생각하는 장인이요 아버지의 상심이 노상 아닌 것도 아니나 날아가 버린 장사 미천이 더욱 안타까워. 허망한 일이군 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